지금 아까 그 권은태 박사님께서 그냥 뭐 그 서프라이즈라고 묘사하고 이제 그 기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이러한 문제를 하나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또 이 예술과 기후 문제를 어떻게 좀 연관시켜 볼까. 아마 오늘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세션 1에서는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잠깐만 뭐 요약하면 헬레나 선생님께서는 동영상을 통해서 빅픽처가 필요한 시대다. 커다란 그림을 좀 그려보자. 근데 이분은 좀 흥미롭게도 우리가 예전에 아주 그 농업 중심 또 그렇게 소규모 중심주의적인 결국은 우리가 인간성을 지향하는 어떤 그 뭐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경제 시스템이나 생활 시스템을 소위 생활 양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전희찬 선생님은 이제 좀 이따 더 말씀하실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아트와 테크놀로지의 통섭 이 과제를 던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미닉 롤랑 선생님은 사실 그 제가 아까 들으면서 이제 관심 있게 저한테 꽂혔던 두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에 대한 새로운 성찰.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찰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생태학적 성찰과 디지털 기술의 성찰. 그래서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공간인 창의도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뭐 이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전해주신 것 같아요. 세션 2에서는 노소영 관장님께서는 그동안 아트와 테크놀로지에 그 줄을 두었다면 이제 거기에 네이처가 합쳐서 그걸 제가 뭐 ATN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NAT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트, 테크놀로지, 네이처. 그래서 우리들에게 벌레들의 오케스트라를 들려주셨는데 아주 감동 깊었습니다. 이어서 송영회 선생님께서는 결국은 이제 미술관의 운영에 따른 어떤 그런 기후의 뭐 문제들 또 에너지의 문제들 그리고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런 트러블들과 함께하는 것 우리와 다른 어떤 이질성을 가진 존재들 휴먼 비잉을 넘어서는 비욘드 휴먼 빙들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할 거냐 뭐 그런 문제까지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각자 선생님들 뭐 시간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저희들한테 전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못다 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보통 크리핑 노멀리티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CREPING 노멀리티. 그러니까 너무 점진적인 아주 작게 진행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저도 제가 이렇게 늙어 있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많이 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변하는 순간에 어느 정도 티핑 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하는 거죠. 우리가 1.5도, 2도 그러는데 우리 과학자들이 이제 많이 제시하기를 3도가 되면 이제 지구가 자정 능력을 다 상실해 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우리 한반도가 지금 1.5도를 넘었다는 지금 굉장히 아주 레드 사인이 켜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크리핑 노멀리티 사회에서 이제 이에 대응하는 예술가들의 어떤 힘이랄까요, 역할 이런 건데 제가 먼저 전희찬 선생님에게 아까 아트와 테크놀로지의 이제 통섭 과정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테크네하고 아트하고 이제 같은 뿌리에서 자란 거다. 이제 같은 뭐 어머니든 같은 아버지든 이렇게 자랐는데 지금은 이 아트와 테크놀로지가 조화로운 것만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균열 내지는 좀 갈등도 하지 않느냐. 결국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아트와 떨어져서 별개의 어떤 뭐 실체로 삼아가면서 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수많은 자연을 정복했고 파괴를 해왔고 지금은 이 아트와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보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상태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통합이 가능하게 될지 좀 선생님. 네, 아까 제가 발표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오래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주 대단한 화가이자 또 과학자였거든요.
또 과학자뿐만이 아니죠. 수학자이기도 하고 천문학자이기도 했는데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과학과 예술은 거의 분리돼서 따로따로 이렇게 발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은 예술가들이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는 데 있어서는 기후변화 자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상상력이 풍부하고 아무리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칫 잘못된 걸 전달하거나 또는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저 예술로서 끝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불행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학자들이 어떤 걸 발견했을 때 이런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또는 인식하기 쉽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또 예술을 할 수 있는 한 능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무브 이미지 사운드나 이 세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사운드 무브 이미지인가요? 예, 그 전시회도 그라운드 서울에서 하는 걸 제가 가서 보면서 그건 예술 작품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기술적인 요소가 많이 도입된 거죠. 그럼 예술가가 어떤 생각을 할 건데 이 예술 작품을 어떻게 구현하고 싶다. 이럴 때 그 기술자의 힘, 무한대로 돌아가는 궤도를 나타내고 싶다든가 또는 이 회전하는 이 톱니의 속도를 바꾸고 싶다든가 이런 건 기술적으로 또 그 기술자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권은태 박사도 참 이제 좀 지겹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20년 이상 기후변화 얘기를 하고 아무리 심각하다고 얘기하더라도 사람들이 또 지금 와서는 겉으로 다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이번 여름처럼 매우 더울 때는 지구온난화라고 얘기하지만 곧 있거나 또는 조금 날이 이제 추워지고 이러면 완전히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기후변화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 기후변화가 나로부터 시작했다는 것, 또 기후변화가 내가 실천하고 내가 참여하고 해야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문조사도 작년 9월에 4,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니까 상당한 대표성과 공신력이 있고 매우 최근의 자료입니다. 100명 중에 94.5, 그러니까 95명이 기후변화 심각하다고 했지만 그분들의 80%는 중앙정부가 이걸 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실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래서 분명히 나이 문제를 인식시키는 데는 이런 아트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제가 이번에 사실은 이 제목을 받고 여러 전시회를 원래 전시회를 종종 다니긴 합니다만은 여러 기술, 여러 아트 뭐 아까 이제 판화도 보여드렸고 동영상도 보여드렸고 또 그 아나돌인가요? 그분이 하는 그 빅데이터를 이용한 그 거대 자연 모델을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더라고요. 그것을 따라서 자연의 모습을 재현하기도 하고 심지어 갔더니 그 냄새가 나기도 하는 뭐 몇만 가지의 그 향의 그 요소를 섞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 기후 변화를 우리 문제로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 맨 끝에 우리 성 선생님한테도 제가 질문 하나 해드릴까요? 그럼 어떨까요? 만약에 미술관을 우리가 개를 위한 미술관, 또 혹은 뭐 우리 혹시 나중에 또 AI를 위한 미술관도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그런 엉뚱하게나 그랬을 때 미술관이 이렇게 좀 더 개방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 또 이게 지금 테크놀로지하고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테크놀로지를 더 발달시켜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옛날에 차라리 원시적인 테크놀로지로 가는 게 더 나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테크놀로지가 제안하는 바가 무언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다른 존재, 뭐 우리가 지금 모든 미술이라는 게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모든 건축이라는 게 다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한 건축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테크놀로지가 같이 좀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의 수준과 깊이, 뭐 발달의 정도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좀 그거를 이렇게 깊이와 수직의 형태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보면 어떤 존재를 위한 테크놀로지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개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중간에 뭐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개가 정록생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개가 정록생명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의 페인팅에서 개들은 정록을 못 보는 거죠. 그렇다면 개를 위한 뭐 페인팅 이런 식으로 테크놀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개들이 이미지를 볼 수 있을 때 느낄 판단할 수 있는 개들의 그러니까 이미지의 헤르츠도 인간보다 훨씬 더 빨라야지만 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그러니까 헤르츠 텔레비전이나 뭐 모니터도 주사율이 높고 헤르츠가 높은 거를 골라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테크놀로지적인 측면에서는 접근을 했었어요. 근데 와서 개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걔는 이미지를 좋아하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네. 걔네들은 냄새를 좋아하고 앞에서 번쩍번쩍 대거는지 정록생명이랑 다른 개들이 좋아하는 색깔들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너무 인간 중심으로, 특히 진짜 시각 중심적으로 혹은 시각 중심 테크놀로지로 세상을 이렇게 봤던 거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질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테크놀로지를 수직적으로 보지 말고 수평적으로 봐서 다양한 존재들에 대한 테크놀로지로 좀 넓게 펼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뭐 어렵고 엉성한 질문을 우회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크놀로지도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좀 벗어나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를 우리가 뭐 미술관으로 초대한다고 해서 인간들이 하는 식으로 똑같은 테크놀로지를 거기다 적용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미술관에 다양한 냄새를 좀 놓으면 우리 사람들은 많이 또 싫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개들은 막 괜히 좋아하겠죠, 호기심 있게. 그래서 그러한 불편함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것, 사실 이질성에 대한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안고 살아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도미니크 롤랑 선생님 그 아까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시고 우리들한테 아주 굉장히 그 좀 미래 희망적인 그런 어떤 도시 공간 창출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서 주로 우리가 디스토피아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이런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 생명 생태 문제를 얘기할 때는 뭔가 마음이 무거운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저희들한테 희망의 어떤 그런 그 씬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아까 식사하면서 이제 그 이런 새로운 그 물체들과의 관계성을 말씀하다가 어떤 라트루의 소위 말하는 다양한 액트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지나가던 듯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 이런 어떤 새로운 관계성 인간들이 뭐 사물과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새로운 창의 도시의 어떤 그런 그 프로세스에 어떻게 도입이 될지 좀 더 뭐 그냥 질문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만 하고 싶은 말씀을 좀 예. Je vais parler en français. Je crois qu'on assiste non seulement à une transition énergétique, transition environnementale, mais surtout une métamorphose de la pensée. Et c'est ce que je voulais souligner, ça s'appelle une transition non seulement de la pensée, mais c'est une transition humaine. Aujourd'hui, la question de la liberté que était un sujet, la liberté ne sera plus la même dans le sens où nous devons changer les usages. Nos modes de vie vont changer, nos modes de pensée, nos modes de vie vont changer. Et le fait de changer de mode de vie, disons, nous met face à la question de la responsabilité, c'est-à-dire la question de la liberté comme on l'entendait au XXe siècle, la question de la liberté vue de façon démocratique et libérale. C'est-à-dire que finalement, ce prisme
disons de la transition à la fois énergétique et environnementale nous amène à penser différemment, à penser et à agir différemment. Alors moi, évidemment, je suis de ceux qui croient évidemment à l'intelligence artificielle dans le sens que l'intelligence artificielle peut concourir justement à modifier nos modes de vie, modifier nos comportements et nous aider, puisque la puissance algorithmique, et nous sommes à maturité maintenant de l'intelligence artificielle. Et je crois aussi que c'est une question, quand je dis que sur le plan local, tout est important parce qu'on pense toujours la crise globale, mais moi je dis glocale, c'est-à-dire la question, elle est beaucoup posée par les villes. L'urbanisation fait que 50% de la population mondiale est aujourd'hui vit en zone urbaine, donc toutes les situations de catastrophe sont encore beaucoup plus marquantes dans ces situations urbaines. Donc la question, c'est comment, finalement la question de l'art, c'est vrai que l'art est partout quand il n'a nulle part où aller. C'est vrai que l'art aujourd'hui, c'est une façon aussi de regarder le monde. Et je pense que l'industrialisation de la culture et la culturalisation de l'industrie font partie des enjeux. C'est-à-dire qu'on n'est plus à part l'art et la culture, à part dans la société. Elle est un enjeu aujourd'hui, je dirais, politique. La culture. Elle doit être une question qui est reliée à l'histoire, qui est une question qui est reliée aussi à notre manière, encore une fois, de penser, à cette métamorphose de la pensée. Et c'est vrai que la technologie n'est pas l'élément contraire. Je ne suis pas de ceux je ne suis pas pour la décroissance. Si vous voulez, on ne va pas vivre dans un village, je vais vous faire rire, j'espère, on ne va pas vivre dans un village de Amish. C'est pas, vous voyez ce que je veux dire? On ne va pas revenir en arrière. La question, c'est comment nous transformons dans notre façon de vivre, dans nos modes d'expérience de la vie, et notre manière de penser, cette liberté qui aujourd'hui est posée aussi par une contrainte. Et c'est vrai que les nécessités forcent l'inventivité. Je crois à cette notion d'inventivité. Et je pense que les villes créatives ont un rôle de responsabilité par rapport à l'enjeu qui est posé par rapport à la question de la crise environnementale, parce que à des échelles locales, elles peuvent modéliser ou transférer des savoir-faire. Il n'y a pas une manière, c'est quelque chose de complexe que nous vivons. Donc il y a quelque chose d'intéressant dans le fait que les villes peuvent ensemble se transférer des modèles, leur propre exemple, je dirais, et c'est par l'exemple d'ailleurs, de pratique. Alors c'est vrai que, j'en terminerai sur ce point, dire que beaucoup d'artistes, et ça c'est un élément nouveau, travaillent sur cette question de la nature aujourd'hui. C'est revenu. Les artistes regardent, du point de vue du monde artificiel, comment le monde artificiel regarde la nature. Disparition des espèces, ou menace de disparition des espèces. Ce Yang, tout à l'heure, a montré comment la relation avec la nature, aussi, ce que l'on ne voit pas, ce que l'on n'entend pas. Il y a aussi un élément qui est en train de changer dans notre façon d'être humain, c'est aussi la perception. Notre perception est en train de changer. Nous commençons à regarder des choses que nous ne regardions pas et que nous ne voyions pas. Et donc, ce changement de perception, hein, je citais justement Benjamin sur ce point, ce changement de perception, c'est aussi regarder différemment. Je connais beaucoup d'artistes qui travaillent sur le G5, c'est-à-dire les relations interespèces. Voilà un exemple de réalisation d'artistes qui se sont produits déjà, ou des artistes qui font dialoguer des plantes qu'ils ont réalisées avec des artisans et l'intelligence artificielle, et où on dialogue avec la plante par l'intelligence artificielle. Dialogue entre plantes et humains. Ça s'appelle Plantoïde, en l'occurrence. L'œuvre de Philippi s'appelle comme ça. Donc ce sont des questions qui sont véritablement au cœur des préoccupations de beaucoup d'artistes, c'est-à-dire comment le monde artificiel, notre monde de l'image, regarde la nature et comment cette interaction peut exister.
Et je pense que c'est une question qui était au centre de la société. L'art n'est pas à côté, la culture ne peut plus être à côté, elle peut être au centre d'une question qui est, je dirais, de notre manière d'être, de penser, de vivre. 예, 뭐 굉장히 인식론적인 문제, 아까도 그 철학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이제 결국은 자연을 바라보는 그 시각 이런 것들이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이제 테크놀로지 하면은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것들을 연상을 하게 되는데 이 선생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혁신의 눈 그리고 혁신에 따른 책임성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노소영 관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아트 테크놀로지에서 네이처를 이제 결합을 하시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어린 아이들의 어떤 그 미술 교육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그런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다른 어떤 뭐 좀 사례들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의 계획이 있으신지. 이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저는 이제 이번 포럼에서는 AI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서 참 반가운데, AI 할 때 이제 I가 intelligence잖아요. 그래서 과연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AI가 거의 모든 우리의 뭐 사고와 모든 것을 지금 그야말로 새로운 판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인텔리전스가 무엇인가, 이거는 너무나 긴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질문을 사실 좀 한 지가 좀 됩니다. AI가 지난 생각하니까 한 10년 동안은 그 질문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 particular intelligence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그게 지금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건 그 기간은 그 근간은 패턴 인식이라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지식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발전을 해온 것이고, 이게 이것이 단가. 이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이 AI 이러한 식의 인식론이라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인식 뭐 심지어 존재론까지 이렇게 확장이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라고 생각할 때, 이게 단가라는 거를 했을 때 절대 아니죠. 패턴 인식만이 인텔리전스의 다가 아니고, 인텔리전스에는 사실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론력도 있고 상상력도 있고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소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특정한 것만 딱 집어서 그걸 최대한의 효율을 뽑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의 질문은 제가 오늘 사진을 굿즈 그거를 보여드렸는데 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칡을 열심히 제거했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알미라는 걸 얘기할 때, 왜 사람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거기다 이제 기계까지 합세해서 이렇게 뭐 엄청나게 1000만 배 이상으로 그 지식의 레벨이 올라갔는데, 속도가. 근데 왜 우리는 이러고 살고 있지? 이게 질문일 것 같습니다. 왜 점점 더 위험해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럼 우리가 안다는 거, 그 인텔리전스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어요. 사실 저의 저거는 좀 문자를 쓰자면 죄송합니다. 대학에 나오는 경물치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경물치지라는 그 해석은 그 뭐 해석에 따라서 성리학의 뭐 학파가 갈리고 했다시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골자는 그 물이라는 것은 실제로 물건도 있지만 아이디어, 모든 것, 세상에 다가가서 그것을 원래는 이제 격할 때 칠격자인데, 친다는 것보다는 understand, interrogate,
가까이 가서 진짜 나하고 접하면서 그걸 이해해서 알아서 그 다음에 진정한 알매에 이른다는 거기에서 알미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AI에서의 인텔리전스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경물 취지에서 알게 되면 그것은 실천이 따르는 알미예요.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거는 안다고 할 수가 없다고 이제 그렇게 옛 성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알미라는 게 무엇인가, 인텔리전스가 무엇인가, 우리가 더 진화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은 아닌데 그런 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을 맺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너무 알아서 모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AI까지 가서 너무나 많이 알다 보니까 오히려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지금 일부에서는 사실 우리가 적정 기술을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한적으로 발달하는 테크놀로지와는 좀 다른 방향, 그러니까 적정 기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AI 그랬을 때 그 인텔리전스에 대한 다양한 그 시각을 또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 노관장님께서 좀 적절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네요. 저는 혹시 플로우에서 선생님들 한두 분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혹시? 예, 좀 마이크를 좀. 예, 안녕하세요. 저기 대구에서 온 김인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쪽에 관계 일을 하면서 지금 오늘 광주 미디어 아트 포럼에 왔는데, 제가 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오늘 말씀하신 예술과 기술과 기후변화의 모든 혜택에서 소외되고 취약된 계층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더라고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은 인텔리전스를 논의할 수 있고 더우면 에어컨을 틀면 되죠. 하지만 아까 전에 그 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보다 행성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기후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것에 취약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많은 국가나 하다못해 경제적 이유나 요즘에는 또 많이 늙어가는 65세 이상의 어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기술에서 반드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많은 취약계층들을 어떻게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과 기술의 미래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결국은 새로운 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혹시 전 선생님이나 송 선생님 혹시 송 선생님 답을 혹시 답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저희 지금 일종의 사회적 취약층들은 기술에서 다 소외가 되고 그러니까. 네, 네. 글쎄 사회적 취약계층은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소외된다고 하는, 오늘은 이제 아트하우 기술의 어떤 융합을 얘기했습니다. 조금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적응할 수 있는 장치들도 있고 또는 그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그 영향을 더 받을 수도 있죠.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으면은 더위에 어려움 없이 견딜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저는 전반적인 이런 기술 일변도, 기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기술 또는 아까 제가 발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기후변화는 기본적으로 산업혁명에 의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혁명은 다시 말하면 에너지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풍족하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가능해서 쉽고 싸게 뭐든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반면에 그런 데서부터 소외된 사람들은 더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늘 그런 데 대한 배려가 기술 발달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기술 발달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 또 정의로운 전환 얘기도 요즘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전환 과정에서 패러다임의 전환, 기술의 전환, 여러 전환이 있겠는데 전환 과정에서 뭐 뜻하지 않았겠죠. 뜻하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 그런 계층들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개도국들에 대한 배려는 상당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조가 넘게 ODA를 하고 있거든요. 그 못지않게 국내에 더 많은 취약계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80대 그 폭염에서 폐지 주우러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참 어떻게 저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기후변화 시대에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움을 처할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의 발달과 함께 동시에 부작용 또는 그런 그늘에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선생님도 뭐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사실 뭐 아트라고 하면 좀 인텔리층들 일부 계층들의 소유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또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접근성도 그렇고요. 아마 지자체 이런 데서 좀 많은 미술관 또 이런 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가깝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겨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인류세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인류세라기보다는 자본세라고 해야 되고, 이제까지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주요 국가들 이런 사람들이 더 책임을 져야 된다. 애매하게 지금 뭐 제3세계에 있는 분들 다 엮어서 뭐 인간의 책임 운운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교묘하게 자기네들의 책임을 지금 회피하는 일이다라고 비판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식량과 에너지가 우리 가장 큰 실존의 아주 기본적인 조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기후 위기나 이런 온난화 문제는 결국 우리의 그 존재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고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미래에 이제 소위 말하는 기후 리바이어던 혹은 뭐 그린 리바이어던에서 좀 더 아주 그 전체주의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국가가 나올 확률이 크다는 거죠. 아까 로랑 선생님께서는 일단 새로운 자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기존의 자유가 아니라 새로운 자유, 생태론적인 성찰을 가진 자유가 필요하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정말 더 무서운 독재 국가들이 출현할 수 있는 이 기후 문제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 계층에게 미칠 영향 뭐 이런 거를 본다면 우리가 그 사회 정의에 대한 또 인류 정의에 대한 또 규정도 다시 한번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한 분 정도만 더 좀 전에 질문하신 김인경 선생님 소개법을 따르면 저는 춘천에서 온 한건수입니다. 그 미디어 창의 도시에서 기후 변화를 소재로 지금 포럼을 하셨는데 사실 궁금한 건 미디어 창의 도시 10년을 맞은 광주는 지금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떤 도시 정책과 비전이 있는가가 오늘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서요. 그래서 혹시 그 포디움에 계신 네 분 중에 미디어 창의 도시 광주가 미디어 창의 도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미디어 아트 플랫폼을 잘 지어놓고 전시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도시 발전의 그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혹시 네 분 중에 광주에 조언하고 싶은 것, 광주가 미디어 창의 도시로서 앞으로 10년 어떤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제안이 있으시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춘천에도 이런 미디어 아트 센터가 있나요? 창의 도시가 아닙니다. 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네 분이 어떻게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그 뭐 광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저기 한 20년 됐으면 제가 한 광주권에 한 10여 년 교수로 있으면서 오늘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려고 생각합니다만은 광주가 이미 90년대 말부터 환경 문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푸른 광주 21이라고 해서 로컬 아젠다 21도 제일 먼저 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이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플랫폼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광주 시민들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는 훨씬 더 환경 문제나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근처에 있는 이 나중에는 혁신도시도 한전 등이 내려와 있어서 저는 에너지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말씀 더. 생각이 하나 났는데요.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을 2050년에 한다고 정부도 발표했고 이렇게 여러 번 선언도 하고 유엔에 제출했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독일이 2045년 탄소 중립 선언했는데 저는 독일은 선언할 것 같아요. 작년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 생산 비율이 56%예요. 그 독일에 제가 오래전에 갔을 때인데 거기 숲속학교에서 아까 노 관장님은 첨단 기술을 통해서 이런 물이 수관을 통해서 올라가는 소리 뭡니까 그 물벼룩이 움직이는 소리 이런 걸 들려주셨는데 제가 오래전에 갔을 때는 숲속학교에서 아이들이 나무를 안아보고 나뭇잎을 따서 형상을 알아보고 만져 촉감을 느끼게 하고 코로 냄새를 맡아보는 자연과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교육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소 중립도 가장 잘하는 나라가 자연을 또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나라가 돼야 우리가 경제력뿐 아니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결국은 뭐 씨를 뿌리는 작업이 참 중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우리가 2시 50분부터는 그 스텔라 퍼포먼스를 제4 전시실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내려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한 철학자가 예술은 어둠의 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아주 내재적인 또 역사 속에 숨겨진 힘 이걸 끌어내는 뭐 작업을 하는 것이 또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한 그 새벽을 알리는 그런 힘이기도 하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예술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활 세계에 있어서 이게 다양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문제들 이거를 아까 노소영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실천의 과정으로 엮어내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좀 더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해서 1박 2일 정도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어떨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관장님께서 또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